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저희들이 어김없이 또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뭐 잘 지냈습니다. 오늘 오프닝 조금 다르시네요. 지난번에 매일 보니까 똑같이 한다고 뭐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멘트가 좀 이제 우리도 좀 다변화를 할 때가 네. 있어요. 예.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서 개드립 치고 이러면은 다 편집될 것 같아서 내가 바로 그냥 건조하게 가는 거거든, 진짜. 그래도 이승환 평론가가 저렇게 짚어주는 이유가 우리 이겨사랑 와일드 팟캐스트에서는 그 이승환 평론가 모든 고민의 80%가 오프닝에 담겨있다고 할 정도로 매번 색다른 오프닝 문구로 문을 열어가지고 뒤에 할 이야기를 그 한마디에 줄여야 돼. 오늘도 심플하게. 자, 잉여사롱 네. 오늘의 주제. 군함도입니다, 군함도. 네, 웃고 시작했지만 굉장히 무거운 역사를 다루는 그렇죠. 분위기고 이제 실제 영화를 둘러싼 논란도 굉장히 무겁고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진지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본 그 하시마 섬에서 이루어진 그 일제 강점기 시대의 조선인 강제징용 그 노동의 역사를 다룬 그런 작품이고요. 영화 속에서 실제로 다루고 있는 시간대는 그 일본의 패전이 거의 짙어질 무렵인 전쟁 막바지인 그 45년 2월부터 8월 이 정도까지의 예,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일단 메인 주인공은 그 황정민 씨가 연기하는 그 경성 악단의 단장, 그리고 소지섭 씨가 연기하는 경성 최고의 주목 칠성이라는 인물, 그리고 조선 광복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군함도에 투입이 되는 그 송중기 씨가 연기하는 박무영, 이 세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르들이 좀 이 영화 안에서 전개가 돼요. 군함도. 보통 여름이 한 1년 극장과 영화 시장에 가장 극성수기예요. 그래서 텐트폴 영화라고 하죠. 가장 힘을 주는 영화를 바로 여름방학 이 시즌에 개봉을 하는데 바로 이제 CJ 엔터테인먼트의 텐트폴 영화 군함도 개봉 전부터 엄청나게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랬죠. 일단 화제부터가 뭐 군함도 문제가 좀 이슈가 된 거는 꽤 됐죠. 무한도전에서 이제 하신말씀 특집을 좀 했을 때도 이슈가 됐었고 또 류승환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류승환 감독 하면 우리가 그 전작 베테랑을 우리가 또 잉여사롱 시즌 1 때 다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영화다. 우리 극찬을 하면서 류승환 감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많은 영화 팬들의 애정을 갖고 있어서 류승환 감독의 신작이다. 요거 하나만으로 엄청난 기대를 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거운 역사를 다룸에도 별 걱정이 없었던 것이 류승환 감독이 그동안 늘 작품 속에서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과 또 대중성을 굉장히 좀 균형을 잘 맞춰온 그런 다 감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더군다나 네. 배우들도 뭐 황정민, 소지섭, 더군다나 송중기는 또 태양의 후예 때문에 난리가 네. 나고 야, 이 영화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그러니까 기대 포인트들만 다 모아놨단 말이죠. 소재, 감독, 배우, 뭐 자본도 많이 들어갔고. 이야, 그래서 이 영화 어떻게 될 것인가. 뚜껑을 정작 까기도 전부터 어마어마한 논란에 부딪힙니다. 네. 독과점 논란이죠. 그렇죠. 네. 그 한간에는 경의중앙선보다 이게 경의중앙선이 하루에 한 72번 다니는데 네. 이게 그 한 극장에서 73번 상영하더라. 이게 뭐냐라는 어떤 지적이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많은 스크린에서 굉장히 많이 상영되고 있죠, 지금. 실제로 스크린이 우리나라 스크린이 한 2,500개 요 정도 되는데 스크린 수만 따져보니까 교체 상영 포함해서 처음으로 2,000개를 넘어섰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 영화가 도대체 80%가 그러면 군함도인 거냐 이러면서 엄청난 공분을 샀습니다. 이거는 약간 과장된 수치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더 좀 과열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꼭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CJ가 계속해서 국내 스크린 독과점의 어떤 상징처럼 그동안 쭉 쌓여왔던 그런 적폐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군함도가 어떤 그 2,000개를 넘어섰다라는 그 상징적인 네, 기록 네. 때문에 더더욱 논란이 굉장히 과열되고 그 와중에서 좀 과장된 수치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네. 상영 횟수 점유율이 정확할 것 같아요. 이제 네. 영화를 트는 횟수, 총 횟수에서 군함도가 차지하는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니까 한 55%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수치예요. 그렇죠. 어쨌든 두 편 중에 한 편 이상이니까. 수치죠. 네. 네. 시간도 좀 뜨는데 영화 한 편 보지라고 가면 제일 빨리 있는 게 무조건 군함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는 군함도 한 번 더 봤어요. 언론시사회 때 보고 네. 주말에 한 번 더 봤는데 꽤 큰 CGV에 갔는데 걸려있는 게 군함도, 스파이더맨 홈커밍, 슈퍼배드 3
세 개밖에 없어요. 덩케르크도 없었나요? 아, 덩케르크 있었다. 덩케르크. 네 개가 있더라고. 네 개. 당연히 군함도를 보려고 가긴 했지만 네 편밖에 없다는 게. 네. 그 많은 한 10개 관 정도 되는데. 주말에는 그게 훨씬 심해지죠. 그러니까요. 평일에는 교차 상영으로라도 작은 영화들을 좀 걸어주긴 하는데 주말에는 더더욱 스크린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실제로 주말 스코어가 뭐 토요일은 100만을 넘겼고요. 네. 개봉 5일째 지금 400만을 넘긴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수치는 명량과 같은 수치라고 해요. 속도가. 네, 흥행 네, 속도가요. 흥행 속도가. 네. 네. 너무나 많은 논란과 이런 것들이 또 관객을 또 불러 모으는 것 같기도 해요. 도대체 예. 어떤 영화길래 궁금해서 막 보러 오기도 하고. 명량 때처럼 약간 그런 마케팅이 있어요. 한국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역사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랄까 국정 마케팅 같은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매니아들의 N차 관람을 불러올 만한 영화가 아니라 그냥 가족 단위로 극장에 가서 다양한 연령대가 이 정도면 그래도 뭔가 메시지도 좀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뭐 재미도 있겠다. 뭐 이런 식의 기대 포인트 딱 거기에 초점을 맞춘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관객을 극장 안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그런 영화예요. 처음부터 어쨌든 온 가족을 불러들이는 네. 그런 영화여서 관객을 더 많이 드는데 네. 사실 독과점 논란이 일어도 영화가 좋다. 그럼 이게 독과점 논란 싹 사라지거든요. 아, 저렇게 좋은 영화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는데 많이 트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될 텐데 이게 그 작품적인 완성도나 이런 면에서 독과점 논란을 누르지 못하고 오히려 완성도에서도 논란이 확 일어나면서 논란에 논란을 더해갖고 그렇죠. 이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좀 놀랄만한 내가 지난주에 논란 개그할 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예, 아무튼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덩케르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비슷하게 실제로 약간 국뽕에 대한 그 우려도 있었고 또 전쟁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한 그런 포인트에서 덩케르크랑 또 많이 비교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하필이면 또 이제 한 주 차이로 개봉을 해서 네. 굉장히 많은 평자들이 아쉽지만 덩케르크와 비교를 해서 보면은 더 무엇을 놓치고 이제 무엇을 간과했는가 이런 것들이 더 잘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 영화가 어디까지가 이제 팩트고 네. 어디서부터 픽션인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긴 해요. 네. 군함도라는 곳이 있었던 거는 팩트고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렇죠. 거기에 조선인들이 이제 강제징용돼서 엄청난 그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하고 착취당하고 네. 이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막판에 대규모 탈출을 했고 뭐 작전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허구인 거죠. 이거는 예. 픽션인 거죠. 탈출을 시도한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네네네. 뭐 탈출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영화 시작할 때도 나오죠. 실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시작됐습니다만 이제 내용은 허구입니다라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게 어떻게 다뤄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를 하는 게 맞나라는 우려도 사실 개봉하기 전부터 없지는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역사를 다룬 것도 비극적인 역사를 다룬 작품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전부 다 허구적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 안에 그 비극적인 역사를 얼마나 성찰하고 그런 역사 의식을 잘 영화 속에 재현을 했는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일 텐데 그 류수연 감독 그 특유의 어떤 그 대중성과 이런 역사라는 소재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좀 균형이 잘 안 맞았고 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비판들이 지금 거의 자, 일괄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 네. 역사 왜곡이라기보다는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그런 아닐까 거죠. 싶습니다. 네. 뭐 없는 역사를 막 만들어서 왜곡하거나 하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소재나 이제 역사적인 실체를 너무 좀 가볍게 다룬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인식인 예. 거죠. 일단은 인터넷에서 네티즌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는 이게 실제 군함도에서 당했던 그 조선인들이 겪었던 순환은 굉장히 이제 온건하게 완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인들보다 이제 조선인들 악당이 더 나빠 보이는 반면에 어떤 신파 쪽에 이렇게 눈물과 울분을 끌어내는 연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지점을 좀 많이 지적을 해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이제 다룰 때 사실 뭐 우리가 꼭 역사적인 거를 다룬다고 해서 꼭 이렇게 그 실제 있었던 일들을 꼭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법은 없고 사실 우리가
타란티노 바스터즈도 보면은 실제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사실 영화 안에서. 그런 식으로 재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꼭 이 역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이 역사에 대해서 이 감독이 무슨 코멘트를 하고 싶었는가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작품은 사실상 감독이 만들고 싶은 어떤 장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역사적인 소재를, 그것도 굉장히 무거운 소재를 소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영화 속에서 그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는 탄광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노동 착취라든지 조선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떤 탄압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거기 안에 굉장히 좀 전형적인 서사가 끼어들기도 하지만 그런 거는 어떤 뭐 대중적인 상업적인 장치이고, 문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이제 후반부에 이승 평론가가 지적한 그런 대규모 탈출구. 전반부와 중반부에 잘 쌓아왔던 어떤 군함도 그 노동 착취의 진실마저 그런 대규모 탈출의 어떤 거대한 스펙타클에 아주 가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이게 군함도라는 걸 빼고 네. 다른 어떤 탈출이 힘든 감옥 같은데, 수용소 이런 데로 바꿔놔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그렇죠. 법한 그 네. 이야기 구조란 말이죠. 그렇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막 좀 규모 있게 허구적으로 펼치고 싶은 감독들은 일제강점기에서도 보통 만주로 간단 말이죠. 약간 뭐 실제 역사 속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가상의 공간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운동 혹은 이제 그 탄압을 어떻게 견뎌냈는가에 대한 어떤 그 장르의 클리셰들을 좀 구현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군함도라는 소재를 굳이 끌어왔을 때 군함도에 대해서 무슨 코멘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가령 이제 밀정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밀정도 뭐 실존 인물을 다루긴 했지만 영화의 결말에서는 굉장히 좀 약간 허구적인 상상력을 가미해서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결말을 거대한 폭발 사건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부분이 너무 허구다라고 역사 왜곡 논란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점이 이제 전반부와 중반부를 통해서 그 인물, 그 빛과 어둠 사이 그 일본과 조선이라는 어떤 경계에 있는 인물, 그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그 주인공에 대한 어떤 딜레마가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그렇게 약간 대안적인 상상력을 발휘를 해도 그게 영화 속에서 균형이 맞았단 말이죠. 근데 군함도 같은 경우에는 그 과연 인물들이 잘 묘사가 됐느냐, 그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그 실패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일단요, 저는 시사회에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네. 뭔가 온갖 요소는 다 들어가 있어요. 뭐 멜로도 있고 액션도 있고 스펙타클한 대규모 이제 전투씬도 있고, 그 안에서 뭔가 이제 눈물을 흘리게 만들 만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화가 그냥 밋밋하고 빤하게 흘러서 기대치 못했던 재미를 주지 못한다. 딱 그냥 예상할 정도의 표준적인 그냥 그렇죠. 그냥 기성 제품, 공장에서 규격화된 만드는. 그 재미만을 그 영화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재미가 없더라고. 이게 뭔가 눈앞에서 계속 뭔가 펼쳐지는데 지루한 거예요. 막판에 특히 꽤 길게 펼쳐지는 이제 네. 탈출씬 같은 경우는. 네. 되게 틀에 박힌 공식대로 보여주는 바람에 이 섬에서 실제로 어떤 고난을 당했던 어떤 그 살아 숨쉬고 있는 어떤 개개인의 이야기다라고 딱 전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8.15 광복절 특집극 보는 기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영화가 이제 인물들을 통해서 만약에 그 영화의 메시지를 구현하고자 싶었다면 저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일단 메인 주인공들 황정민 씨, 소지섭 씨, 이정현 씨, 그 송중기 씨가 연기하는 이 메인 주인공들 중에서 강제징용 노동자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황정민 씨는 사실 어떤 생존에 집착하는 아버지, 부성의 멜로드라마의 그 줄거리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실제로 거기 안에서도 노동에 직접적인 투입되기보다는 음악 연주하고 그렇죠. 뺀질뺀질 해서 담배 장사하고 윗선에게 좀 잘 보여서 수완이 굉장히 좋아갖고 네. 거기서 막 이게 어떻게든 잘 적응해 살아남는 이런 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 뭐 물론 이제 밴드 연주도 노동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노동이라는 건 원치 않는, 자신이 하던 것과 다른 원치 않는 노동을 강제로 이렇게 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막 심각하게 착취를 당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정민 씨는 거기서 쏙 빠져 나와 있는 인물인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가 핵심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역사의 주변부를 맴도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송중기는 하시만한 탄광섬에 영리되어 있다는 첩보가 있어. 자네가 윤 선생 모셔와. 나갈 거야.
여기 있는 조선 사람들이 다 같이. 완전히 판타지화된 그런 어떤 그 태양의 후예에서 보여줬었던 예. 유시진 대위의 그렇죠. 대탕이야 진짜. 유시진 대위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다. 타임머신 타고 글로 갔어. 유시진 대위가. 캡틴 코리아. 좀 캡틴 코리아 정도요. 캡틴 코리아 맞아. 캡틴 코리아라는 얘기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지점에서 또 이제 전작이 보여줬던 이미지를 반복한다는 점에서 소지섭 씨도 사실 자유롭지가 못한 게, 물론 이건 배우의 잘못이라고 하긴 좀 어려워요. 인물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약간 깡패 같은 인물이고 모두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내 여자에게 소리를 지르지만 이게 뭔가 츤데레 같은 매력이 있겠지라는 식으로 우기는 거는 우리가 10여 년 전에 미안하다 사랑하는 그래. 데서 봤던 그림이잖아요. 너 나랑 밥 먹을래? 뭐 어쩔래? 뭐 이러고 있잖아. 먹을래 죽을래. 밥 먹을래 죽을래. 이 소리 지르는 게 똑같아 진짜. 되게 비슷해. 이정현 씨가 연기하는 이 말년의 손목을 탁 채워잡고 이렇게 방으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에 다른 애 뒤어보낼게, 그럼 앉아. 그래서 잠깐이라도 쉬다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배우의 연기 변신을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걸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사안을 다루는 어떤 새로운 시각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뭘 보라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소지섭 씨가 연기한 칠성이라는 캐릭터도 그냥 경성 최고의 주먹으로 그 노동의 핵심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노동자의 고통을 대변하는 인물이 아니라 조선이 오야붕으로 그냥 이렇게 좀 관리하고 노무계에 있었다가 나중에 대탈주국에서 뭔가 좀 영웅적인 반전의 활약을 펼치는, 말 그대로 송중기 씨처럼 좀 판타지화된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김민재 씨가 연기한, 원래 이제 그 조선인 십장이 있죠. 네. 그 오야붕. 그죠. 조선인 오야붕. 조선인 오야붕이 굉장히 이제 같은 조선인들을 착취하는 거를 보고 뭐 내가 오야 먹을란다 이러면서 이제 목욕탕에서 싸워서 이제 이겨서 뭐 그 자리로 갔는데, 칠성도 그 자리에 가면 약간 착취를 하는 인물이 되긴 하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싶었다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예. 그런 위치의 변화를 통해서 그래도 조선인들이 저렇게 참혹하게 노동을 착취를 당하고 일본인들과 정말 대조되는 그런 뭐 대우를 받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자각을 하고 굉장히 분노를 하고 이런 현실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런 핵심 주제에 관여하는 캐릭터가 주요 인물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쓸데없이 액션 길죠. 또 목욕탕에서 김민재 씨와 붙는 장면이, 물론 이제 본인의 장기니까 류승환 그렇죠. 감독의. 그리고 이제 정동이라는 또 그 한국을 대표하는 액션 감독을 모셔온 상황이니까 뭐라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은 알겠는데, 앞에 계속 뭔가 그 탄광에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이제 막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노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저렇게 힘들게 일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갑자기 호쾌한 액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카타르시스냐는 거죠, 사실은. 호쾌하지도 않고 너무 투머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투머치 혼도시. 황정민 씨는 이미 그 아수라와 곡성을 통해서 엉덩이를 많이 깠죠 거기서. 거의 그러니까 원치 않는 공공재 수준이 되셨잖아요. 네. 방법은. 너무 과하다는 것이 지금. 아니 그러니까 눈에 좀 미학적으로 고려를 해야죠. 그냥 무작정 벗는 게 그리고 아니라. 근육 있는 몸도 그 저기 TPO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 그런 극악한 상황에서 그렇죠. 막 몸 좋아갖고 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사실 그게 좀 안 어울리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뭐 이를테면 샴페인 좋아한다고 해서 상가집에서 샴페인을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가 다루고자 하는 어떤 소재도 그렇고 톤 앤 매너도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이미 그 갈빗대가 다 보일 정도로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해 있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기록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다 갑자기 소지섭이 이렇게 식스팩이 너무 노골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되게 거기서 괴리감이 심하게 느껴지는 거죠.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뭐 그 목욕탕 액션씬에서 저희가 투머치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영화 전체의 서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사가 너무나 과잉됐다라는 지적이 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장르가 계속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황정민 씨와 김수환 그 배우가 연기하는 그런 부성의 멜로드라마, 그리고 어떤 휴먼 드라마, 그 영화에서 어떤 유머, 조금 내가 너무 비극적이고 어둡고 칙칙한 얘기니까 여기에 뭔가 좀 웃음을 불어 넣어야지라는 식의 양념을 담당하는 게 사실은 그 황정민 씨와 김수환 씨가 연기하는 그 부녀간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소지섭 씨와 이정현 씨는 또 거기에서 이성의 멜로드라마, 네. 신파 멜로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송중기 씨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어떤 영웅적인 액션,
대규모 탈주 캡틴 코리아. 액션 그렇죠. 네. 를 보여주니까 이런 인물들의 여러 가지 장르가 영화 속에서 잘 어우러지지를 않고 천만 영화 흥행 공식에서 굉장히 잘 팔렸던 흥행 공식 포인트들만을 그냥 자기적으로 쏙쏙 뽑아서 배치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기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네, 약간의 반전 비슷한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 거예요. 근데 딱 보다 보면 딱 읽혀. 네. 어디서 많이 본 그런 반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요새 한국 영화에 약간 바코드 내지는 지문 같은 이경영 배우가 또 네. 나오고 네. 있고 거기서 오는 피로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봤던 배우, 봤던 캐릭터, 봤던 장르, 봤던 흥행 공식. 이 영화에서 사실은 많은 배우들이 나오지만 캐릭터의 어떤 전형성, 그 평면적인 캐릭터 때문에 배우들이 연기가 빛을 보지 못했고요. 다 그냥 연기에 대한 좋은 얘기를 못 듣는데 유일하게 이제 빛나는 평을 듣는 배우가 바로 김수환이에요. 네네. 네. 김수환이 살렸다.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그렇죠. 김수환 배우는 참 어디 나오든지 간에 그 분량이 얼마든지 간에 굉장히 사람 시선을 확 잡아끄는 네. 재능은 뛰어난 것 같아요. 특별시민에서도 왜 김수환 배우가 잠깐 카메오 출연하잖아요. 약간 신내림 받은 그 꼬마 무당으로 그때도 정말 나오는 장면이 30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선을 확 잡아끄는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가장 괴로웠던 부분이 그 김수환 배우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였어요. 소희였나요? 네. 약간 그 곡성에서 우리가 김환희 배우를 보는 그런 느낌. 이 영화 속에서 모든 관객들이 사실 가장 감정이입을 할 만한 가장 순수하고 어리고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 저 캐릭터가 과연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는 폭력의 한가운데로 내몰려진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인물들이 이제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인데 너무나 많은 폭력의 단서들을 몰아줘서 그것도 사실 저 정도면 거의 아동 착취가 아닌가, 감정 아동을 통한 어떤 감정 착취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또 여자 어린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성적으로 위협을 굉장히 많이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저는 영화 속에서 굉장히 좀 불편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네. 배우 자체, 인간 김수환에 대한 어떤 착취가 아니냐 이런 캐릭터도 이제 대중들의 어떤 관객들의 감정 착취를 위해서 그 가장 약한 캐릭터한테 너무나 많은 어떤 폭력의 정보들을 몰아줬다라는 거고, 그거를 연기해야 하는 김수환 배우에 대해서도 계속 걱정이 됐던 거죠. 그렇죠. 뛰어난 배우임은 분명하고 네네네, 맞아요. 네. 앞으로 앞날이 더 기대되는 배우인 건 확실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연기력 뛰어난 배우들을 연기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고난을 주고 이런 식의 배역을 좀 그만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거의 김세론 배우가 한 두세 편에서 겪었을 만한 고난을 이 한 편에서 겪고 있긴 하거든요. 거의 바톤 터치를 하는 예.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저는 다만 소희 역을 보면서 요 점 하나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요새 아역들이 나와서 너무 애늙은이처럼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어른들보다 오히려 더 어른스럽게요. 그렇죠. 어른을 위로해주고 네. 막 그런 대사를 막 치고 오골거리는 대사 이런 거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소희는 그러지 않아요. 네, 맞아요. 뭘 던지고 왜 나한테 와 이래 막 이러고 진짜 그건 사실적으로 잘 표현해서 그건 어린이를 어린이답게 표현한 건 좋았어요. 저는. 그 따님이 지금 대충 나이대가 비슷하죠. 우리 딸이 그래. 우리 딸이 나한테 반항하고 약간 좀 기어오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딸 많이 생각나면서 그렇지. 저게 진짜지. 저게 리얼이지. 그러니까 저도 영화 속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오히려 감독이 힘을 준 그런 스펙타클, 액션, 근육질 액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이 소희라는 캐릭터가 신체 검사를 하러 전부 다 여성들이 옷을 벗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병이 없는지 검사를 해서 유곽으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김수환 배우가 아무런 그 인식, 지금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를 자세히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공중에 부유하고 있는 먼지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려는 그런 장면. 또 그 탄광소를 관리하는 그 소장 집에서 나중에 이제 도우미로 가사 노동을 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되는데, 거기서 열심히 걸레질을 하다가 또래들의 어떤 노래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고무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은 정말 좀
눈시울을 울컥하게 네. 만든 예.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들이 사실 기억에 잘 안 남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흥행 공식들을 다 모아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약간 의무방어전처럼 치고 가거든요. 국제시장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영화나 서사의 흐름이 아니라 놀이공원 어트랙션의 흐름이다. 자연스럽게 앞에 드라마가 점층적으로 해서 그런 인상적인 장면이 딱 있으면은 아 그래 그 장면 좋았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게 아니다. 되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전시되어 있다 보니까 무슨 장면이 좋았더라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맞다 고무줄 장면 좋았지 이런 식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황정민 배우가 그냥 어떤 기록사진을 틀어주면서 변사처럼 거기에 해설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보이기도 해요. 국제시장에서 실제로 황정민 씨가 맡았던 배역의 역할이 그런 거였고 실제로 나중에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타주를 모의하려고 대규모로 모이는 그 회의씬, 예고에서 아마 촛불 집회를 연상시킨다고 화제가 됐었던 그 장면인데, 거기서 실제로 약간 창하듯이 황정민 씨가 절절하게 이게 문제다라고 뭐 대사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 황정민 씨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가 좀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죠. 송중기 씨도 거기서 좀 대사가 네. 너를 무슨 죄 암살의 전지현 씨가 그 반민족 직접 처결한다 이거 완전히 조선의 이름으로 널 처단한다. 그러니까 배우들 탓을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대사들이 너무 안 좋고 인물들이 너무 얄팍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죄를 묻는 것과 변명을 하는 것이 막 교차 편집이 막 되는데 그 교차 편집도 그렇게 세련됐다고 할 수도 없거니와 마지막에 조선의 이름으로 널 처단한다는 대사에서는 정말 약간 왜 꼭 같은 대사를 써도 이렇게 써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런 대작, 이건 기획 단계부터 네. 많은 배우들이 들어가고 대자본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BP,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은 700만 원 들어야 된다라는 부담이 일단 류승환 감독의 어깨에 딱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감독 영화를 만든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 700만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멜로도 좀 넣고 이런 것도 넣고 액션도 넣고 대사도 약간 이렇게 좀 과잉으로 해서 사람들 울컥하게 만들고 이런 요소들을 넣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린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류승환 감독이 그 전작 이런 부담이 없이 만든 영화들은 괜찮은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건 천만이다라고 의도하지 않고 그렇죠. 만드는 작품들과 이건 손익분기점이 800만 이상이니까 무조건 1000만 이상의 그렇죠. 관객을 네. 동원해야 돼 이렇게 작정하고 만든 영화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완성도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1000만을 노리고 기획된 영화들은 네. 기본적으로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배우들, 좋은 감독들을 투여해봐야 그냥 고만고만한 그냥 기성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천만 영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BP가 뭐 700만, 800만이라고 해서 그걸 넘긴다고 끝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그 한국 영화 사상 네 번째로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작품이잖아요. 이게 순제작비가 220억인가 그렇고 마케팅비가 80억인가 들어가서 이제 총 300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 정도의 큰 자본을 투자를 했을 때는 분명히 그거보다 더 높은 스코어를 노리고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명량 이야기를 할 때 명량이 뭐 1000만은 뭐 일찌감치 넘겼고 2천만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2천만은 못 갔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진작부터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계속 돌았거든요. 2천만을 노린다. 사실 CJ가 노린 건 2천만이라더라. 근데 그런 거를 기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본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일 수가 있죠. 그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기도 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제작사가 생각을 하는 그만한 수치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순항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전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포인트에서 조금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이 영화가 사실 그 관객이 뭐 반응하는 그런 흥행 포인트를 다 집어넣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가장 큰 흥행 공식은 사실 굉장히 가장 큰 흥행 공식의 쾌감은 약한 편이에요. 그게 뭐냐면 명랑에서부터 얘기를 했듯이 대부분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들 중에 그 반일 정신의 쾌감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군함도는 오히려 뭐 친일 영화다라는 논란도 있을 정도로 친일 영화라는 논란까지 있어요. 네, 그 정도로까지 네. 뭐 이거 정말 식민 사관이고 뉴라이트 사관이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 감독하고 배우들도 주구장창 인터뷰로 강조를 하는 게 뭐 나쁜 일본인, 뭐 착하고 피해받는 조선인이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정말 한국 관객들의 공분을 자아내면서 정말 흥행을 뭐 질주를 하려면 정말 명확한 항일의 메시지, 반일의 메시지, 그리고 정확한 어떤 국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부풀리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 점에서 감독이 약간 좀 혼란이 있었다라고 봐요. 기존의 영화들이 너무나 약간 국뽕 논란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는 좀 그런 시각에서 좀 쿨해져야지라는 어떤 입장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항일의 서사를 기대하는 관객들도 이제 약간 미진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국뽕을 완전히 벗어나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군함도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잘 몰랐잖아요. 뭐 무한도전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 영화는 군함도라는 게 있었다는 그런 곳에서 조선인 강제징용의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거를 알린 것만으로도 된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사실 알리는 걸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 정말 군함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거를 좀 더 적나라하게 진짜 사실에 입각하게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이걸 이런 일이 완전히 청산된 건지 이 아픔이 청산된 건지 지금도 그 아픔이 계속되는 거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에까지 환기시켜주는 데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냥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 영화는 재미로 보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오락물로 소비하게 만들고 네, 그들은 그냥 네네. 고통스러웠어. 네네. 딱 이 선에서 네. 끝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역사를 다루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바스터즈 얘기도 했지만은 그 강프로 26년도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실제 있었던 역사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가상의 창작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창작이 실제 역사의 어떤 흐름이나 그것을 이렇게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 인식과 얼마나 잘 조응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일 거거든요, 사실은. 2017년 올해 어떤 흥행 스코어를 기록하는 거에는 유의미한 어떤 영화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영화로 기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그렇죠. 이 영화 또한 천만 영화의 어떤 안 좋은 사례로 부작용 사례로 언급되지 않을까. 이게 어떤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보편적인 기준이 세워져 있는 노동에 대한 탄압,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가혹한 노동 탄압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승환 감독이 평소에 그런 노동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그런 노동 탄압의 역사, 특히나 또 아동학대가 그 안에 있고 일본인들과 극명하게 반대되는 그런 뭐 대우들이 있었고 굉장히 그 안에 생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정말 엄청난 노동 착취의 역사가 있었고 인권 침해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영화 속에서 더 드러내줬더라면 메시지가 좀 더 명확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계속 있어요. 오늘 군함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군함도 영화 자체뿐 아니라 우리 한국 영화에 좀 너무나 고착화된 뻔한 기획 영화를 양산하는 시스템 또 재능이 있는 작가들의 성장을 좀 막는 듯한 그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재밌는 주제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